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예, 올해 경제하고 작년이나 이제 최근 2, 3년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시험 보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요약해보면 이렇게 됐죠. 미시경제학이 23문항, 그게 계산이 8개, 거시경제학이 16, 계산 문제 7개. 근데 국제경제학이 아주 once upon a time 옛날로 돌아가 버렸죠. 작년에 4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매년 한 문제씩만 출제됐었는데 올해가 바로 수지론 한 문제만 출제가 됐죠. 작년에는 4문제.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국제경제학에 대한 염려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국제경제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이론이 아주 여러분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여기도 이제 출제가 안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난이도는 굉장히 이제 쉬워졌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해설에도 전반적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문제,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데에서 좀 심화된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3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못 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난해한 문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한 3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보시면, 예,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올해 이거 좀 더 심해졌는데, 노동경제학, 우리가 2차 노동경제학 선택, 이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까 싶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가 40문제 푸는데 늘 우리 말씀이 40문제 중에서 7 내지 80%, 그렇지? 요 득점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40개에서 10문제 약간 넘으니까 이 안에서 주목할 문제이긴 하지만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함하고. 노경 문제는 일단 여러분 1차 시험에서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패스해도 되겠죠. 이것까지 신경 쓰게 되면 그 1차 공부하는데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근데 2차 우리가 노동경제학 선택했을 때 여기서 출제된 4문제 같은 건 아주 기본 문제예요.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나 1차 경제학 언론에서는 요거를 너무 부담받지 말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우리 보면은 난이도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막말로 앞으로 국제경제 그냥 다 스킵하고 우리가 시험만 놓고 본다면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고요. 난이도 크게 높지 않았다. 노동경제학 문제는 스킵하고 풀자. 자, 이런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문제 풀이는 아니고요. 쭉 흐름을 타고 어떻게 출제가 됐나 이거 한번 보시는 건데, 경제학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쭉 보시면서 파악할 수 있겠고요.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테니까 이걸 한번 쭉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시험 봤던 분들, 그분들은 되게 마음 편안하실 거예요. 되게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됐으면 적어도 한 6, 70점은 다 받으셨을 테니까 큰 걱정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대신 꼭 설명이 필요한 문제, 요거 중심으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A형 문제인데, A형 문제 여러분 갖고 계시는 분들 요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진도별로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미시. 그래서 문제 번호가 약간 앞뒤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양해해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먼저 미시경제학인데 23문항이 출제가 됐고, 계산 문제가 8문항입니다. 1번 문제가 아주 평이한 문제죠. 첫 번째, 82번 문제가 첫 번째, 우리가 진도별로 보면 가장 앞에 탄력도 문제인데, 수의 탄력성 관한 문제죠. 기본적인 거.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뭐 이런 문제들이었어. 쉽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1번 문제가 이제 잉여를 묻는 문제죠. 시장 균형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주니까 우리가 균형 구해 놓고 면적 구하는 거죠. 요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구하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계산 익숙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가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인데 세금 매기는 문제죠. 그 세금은 공급자에게 부과한단 말이에요.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조세액만큼 공곡선 상방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귀착의 문제인데, 근데 조세 귀착에서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하여튼 탄력도가 큰 쪽이, 그렇죠, 분석했을 때 조금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하고 탄력적인 쪽이 조금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수요가, 그렇죠, 수요 탄력도가 완전 탄력이니까 어때요? 소비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그래서 바로 이것만 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2번 문제가 요건 이제 조세 부과 얘기요. 그 다음 81번 문제는 보조금의 문제죠. 자, 보조금은 그렇죠,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 그만큼 비용이 내리게 되죠. 공급곡선 하방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초 균형력인데 공짜 소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금액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상방 이동.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분석해 놓고 자중 손실 구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이죠. 그래서요, 우리 수요 공급 이론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문제, 그 다음에 조세, 그 다음에 보조금,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이 골고루 이렇게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잉여 문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험적 시험 준비에 있어서 하여튼 수요 공급 이론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계산 문제 연습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소비자 균형 이론으로 넘어갔죠.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래서 XY 예산 제약하에서 자, 이렇게 소비자 균형하게 되는데 85번하고 그 뒤에 관련 문제, 이게 소비자 균형인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가격 변화하는 거죠. X제 가격이 변화할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대한 개념, 이것을 묻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수요 곡선이다. 올해 보상수요, 요 얘기가 출제가 되는데, 보상수요는 뭐죠? 소득 효과를 제외하고 대체 효과만으로 도출된 수요 곡선이 보상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이제 85번이 여기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대체, 이건 뒤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슬러스키 분해다 하는 것은 요걸 구분하는데 슬러스키 방정식, 슬러스키 교수제의 그 내용이니까 요건 뭐 몰라도 풀 수 있는 것이죠. 가격 변화할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나뉘게 된다. 그런 문제고. 그다음 88번 문제가 이제 소비자 이론에 대한 효용극대화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격이 변화할 때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구분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구분하는 방식이 그림으로 할 때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 또는 동등 변화라는 게 개념이 있었죠.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 이거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킵해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가격이 변화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그렇죠? 그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것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보고하면, 보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 후의 예산선을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이니까 원래 효용 기준으로 소득 보상한다는 것이고, 동등 변화, 대등 변화는 변화 전의 예산선을 변화 후의 무차별 곡선이니까 요거는 변화 후의 효용 기준으로 소득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이런 이제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두 개죠. 그 다음에 올해 이 소비자 균형 문제가 3개나 나왔는데, 예,
87번 문제는 완전 대체제입니다. 효용함수가 x 플러스 2y. 그러면 우리가 MRS 구해봐야 되잖아요. 소비 대체 비율. 요건데, 요게 마지널 유틸리티 y, 마지널 유틸리티 x. 구해보면, x 1이 되죠? y 도함수 2가 돼서 0.5. 상수가 되니까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직선이 되는 완전 대체제죠. 그래요. 그리고 완전 대체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요거하고 상대 가격하고 비교해서 이게 크면 y 수량으로 표시한 x 선호도보다 x가 비싸면 이때는 y만 소비하는 것이고, 만약에 x가 상대적으로 싸다 그러면 이때는 x만 소비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퀄이면 이건 예산선상 아무 데서나 소비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7번 문제는 완전 대체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완전 보완제에 있어서 가격이 변화할 때, 아까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할 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나타나죠. 두 가지 효과가 더해지는 것인데, 이 완전 대체제의 경우에는 보세요. 가격이 변화해서 소비 변화한다고 할 때 가격이 X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어느 쪽만, 그러니까 이때는 대체 효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대체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완전 대체제 효용 극대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가 세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꽤 많이 그 단일 주제에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13번 문제인데요. 이게 소비자 균형 이론 응용해서 노동 공급의 문제가 나오죠. 그럼 주어진 가용 시간, 여가로 소비할까, 근로 할까? 그래서 소득으로 도출됐죠. 임금 곱하기 근로 시간. 근데 근로 시간은 임금에다가 총 가용 시간에서 여가 소비 시간 뺀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제약 예산선이 그려졌죠. 여가와 소득 예산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용 극대화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결정이 되는, 이게 이제 노동 공급의 문제죠. 그리고 효용 함수 어때요? 효용 함수는 여가와 소득, 인컴 또는 머니, 정상적으로 MRS 체감하는 원점에 볼록한 이런 무차별 곡선이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보다도 문제를 보시면 근로와 가구 생산,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가지고 나가서 일할까? 아니면 집에서 자영업을 하나 보죠. 가구 회사 하나 봐. 가구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자기의 소득이 얼마씩. 이래가지고서 보기를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비교의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판별해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각각 미혼일 때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혼이다. 그 다음에 결혼.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이게 노동 공급에서 약간의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보자마자 말자 이렇게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스킵해야 되죠. 이걸 붙잡고 이게 뭘까 이거 살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 문제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려요. 그러나 이제 재밌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은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그럼 우선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는 노동 공급 이것에 의해서 이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그렇죠. 각각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나가서 일하는 게 좋을까? 집에서 가구 생산할까? 여자가 비교의 판별하는 게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비교의 판별은
우리가 무역이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지금 가로축이 문제에서 가구 생산액, 그리고 세로축이 근로소득 Y라고 표시했어요. 요건 나가서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남편과 아내 모두 가용 시간이 10시간이야. 근데 데이터를 아주 편안하게 줬어요. 그럼 10시간을 가구 생산을 할 때 남편은 10만 원이에요. 10시간을 가구 생산할 때 소득은 20만 원이니까 이게 남편의 기회 집합이 되겠죠. MRT라고 봐도 좋아요. 생산 가능성 곡선이라고 봐도 좋고. 아내 똑같이 10시간인데 가구 생산할 때 나가서 일해서 소득을 얻을 때 가구 생산이 25만 원이고 나가서 일하면 15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생산 가능성 곡선. 여기선 굳이 이 문제에 맞춰 본다면 소득 가능 곡선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MRT, L과 Y 소득. 그럼 이제 델타 L, 델타 Y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가구 생산에 늘릴 때 나가서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다. 그래, 남편 10시간인데 점점 나가서 집에서 가구 생산의 시간 투입하게 되면 나가서 근로에서 벌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쵸 기울기를 보면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남편이고요. 아내의 경우에는 MRT-LY 아내의 경우 구해보게 되면 기울기가 그쵸 0.6이 되죠. 이게 작단 말이에요. 요것만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MRT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XY 평면 PPC 그렸을 때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의 기회비용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판단해서 여기다 적용해 보면 어떻게 돼요? Y 근로소득으로 표시한 가구 생산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보게 되면 가구 생산에 1시간 투입할 때 어떻게 돼? 그렇죠. 근로소득이 2단위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내는 가구 생산 1시간 늘릴 때 나가서 근로소득은 0.6 줄어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편이 가구 생산 기회비용이 더 크죠. 가구 생산 기회비용이 크니까 남편은 밖에 나가서 근로하는 게 유리하죠. 아내는 가구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요것에 우리가 눈치를 채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럼 남편은 근로에 비교우위가 있는 거예요. 가구 생산 틀렸지. 그럼 1번 보시면 어때? 가구 생산을 하다가 이럴 일이 아니다. 그렇죠. 남편의 비교우위는 그렇죠. 나가서 일하는 거죠. 나가서 근로소득 버는 것이니까. 그렇죠. 남편이 해야 되는 1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요. 기회비용 개념만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금방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다 그러면 요건 틀렸죠. 21만 원. 그러면 근로시간 남편. 그러면 남편은 1시간에 10,000원 버는 거죠. 1시간에 2만 원. 아내는 1시간에 25,000원. 1시간에 15,000원이죠. 그럼 여기 주어지는 대로 4시간 해서 구해보게 되면요. 21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미혼일 때 각각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이럴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한계 대체를 체감한다니까 둘 다 각각 이렇게 효용극단 선택했겠죠. 그래서 각각 몇 시간 일해서 10시간 중에 소득을 획득했겠지.
미혼이야.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무역이론에서 그런 개념인데, 결혼하게 되면은요, 남편, 아내, 이렇게 돼가지고, 가구 전체 효용 극대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산선이 어떻게 돼? 가구 전체. 여기 가구라는 말 나오잖아요. 가구.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요 가구 생산하고 다른 뜻이죠. 가구, 한 가족. 기회집합이 어떻게 되죠? 남편, 아내 합치게 되면 기회집합이 이렇게 되니까 넓어지게 됐죠. 남편만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이 넓어졌고, 아내로만 보게 되면 이만큼이 넓어지게 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가구 전체 효용 극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렇죠.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죠. 특화한다. 스페셜라이제이션. 이 말은 뭐지? 그렇죠. 남편은 나가서 근로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아내는 가구 생산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한다. 그게 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화라는 말 대신 이 문제에서는 전문화라는 말을 썼죠. 전문화, 특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미혼인 경우보다 결혼하게 되면 전문화 이득에 의해서 기회집합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선 기울기는 굴절되는 거지. 그렇죠? 합가, 가족이 되게 됐을 때 예산선이 이렇게 되고 효용극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접할 우리가 기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미있는 문제였는데, 요거를 뭐 당황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스킵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12번이 우리가 지금 소비자 선택 이론, 무차별 이론 아까 세 문제가 나왔었죠.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이 우리가 보면 노동 공급과 관련된, 그 다음에 자본 공급, 자본 공급이 두 시점 분석이죠. 그래서 기간 간 소비 선택, 요 문제는 요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가 두 개.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에서 소비 선택 관련된 문제가 5문항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다뤄졌죠. 그래서 요거 시점감 문제,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말할 수 있겠어요. 아, 나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아주 실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공부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문제풀이하고 할 때 가서 이 문제 스킵 가능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좋고요. 그 다음에 83번 문제, 이제 소비자 얘기 끝났지. 그 다음이 생산자, 그렇죠. 생산함수, 비용함수. 아주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제 생산자 균형이죠. 그 다음에 비용함수, 생산자 균형 이론. 이것으로부터 이제 비용함수가 비용이 도출됐을 때 생산물 시장, 이윤극대화 문제를 보게 되죠. 생산물 시장 이론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자, 이제 생산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83번 문제가. 단기 생산함수, MPAP 구할 수 있죠, 이거. 그래서 푸는 단순 계산 문제였고, 84번은 이제 생산함수 중에서 규모의 경제는 뭐죠? 그렇죠.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동시에 늘리는 게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생산함수가 단기에는 한 요소만 늘리고, 장기에는 요소 대체, 규모 경제, 그래서 규모 경제 두 요소 투입량 동시에 늘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함수로부터 비용함수가 도출되는데, 86번 문제가, 그렇죠. 단기 비용에 관한 문제죠. 한계 비용, 평균 비용의 관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되는 이 그림 한번 보고 가시죠. 이거 우리가 또 유명한 그림이죠. 단기에 생산함수로부터 비용함수가 도출되죠. 총생산함수로부터 총비용, 평균과 한계 생산함수로부터 평균과 한계 비용이 이렇게 도출되는 관계.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미시형제학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합성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론인데, 시장이론에서 올해는 90번 문제에서 독점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 두 시장을 비교하는, 이것도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이론에서, 그렇죠,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근데 과점에서 우리 복점 이론이 가끔 등장하죠. 복점의 꾸르노 모형, 베르트랑 모형, 뭐 슈타켈버그. 그런데 우리 보통 복점 이론에서는 다른 이론이 있지만 꾸르노 모형하고 베르트랑 모형, 이 두 가지죠. 이 두 모형이 출제가 되는데, 꾸르노 모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기본 이론 공부할 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것도 그래. 아니, 나 꾸르노 이런 거, 복점 이론, 이거 나 스킵하고 싶어. 스킵해도 돼요. 이게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그런 문제, 빈도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그쵸? 이제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점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게 96번 게임 이론이 등장이 됐죠, 이렇게. 게임 이론, 아주 평이한 게임 이론이 나왔어요. 내시 균형 찾고 우월 전략 균형을 찾는 그런 문제. 이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연습해서 출제되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생산시장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소득 분배와 생산 요소 시장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미시형제 골고루 흐름을 따라 출제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94번 문제는 불평등 지수죠. 그래서 지니 개수, 로렌스 곡선, 예,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 요거 이제 외워서 우리가 정리해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불평등 지수들, 이건 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요소 시장에서요, 115번 문제는, 그쵸? 요소 고용 이윤 극대화 조건.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어떻게 돼? 노동 시장과 생산물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으로 놓고 계산하는 문제죠. MFC입니다. 마지널 팩터 코스트하고 VMP. 근데 노동시장 완전 경쟁이면 시장 임금이 되는 거죠. VMP는 생산물 가격 MP 곱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죠? 한계 생산 주고 했을 때 대입해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올해 여기서 노동시장의 이윤극대화 균형이 있고 뒤에 자본, 고용 자본 투자에 대해서 요거는 뒤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노동과 자본의 이윤극대화 문제가 두 개가 모두 도출됐다. 그러니까 출제가 돼요. 요거 이제 뒤에서 이게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이라고 해서 출제가 됐어요. 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요소시장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우리 경제언론시험에서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노동경제학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16번 문제는 노동경제학의 차별입니다. 차별은 뭐 성차별, 그 다음에 고객에 의한 차별. 고객이, 난 남자 직원 만나기 싫어요. 여자 직원 좋아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고요. 고용주가 또 차별. 그래서 통계적 차별, 노동경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차별 문제가 나왔는데 눈 감고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8번 문제가요. 요거 급여세 문제죠. 급여세는 사실은 물품세 그대로 풀면 돼. 급여세를 기업에게 부과했다.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놓고 풀면 그대로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급여세를 경제학에서, 경제 원론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가 119번이 해도닉 임금이죠. 해도닉 임금 역시 노동경제학 문제인데 요거는요, 리스크, 안전한 직장,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직장 간의 짝짓기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위험, 직장에서 높은 임금 받고 일한다. 이걸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스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0번 문제가 역시 노동경제학 문제는 학력 선택 모형입니다. 노동경제학 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할까? 대학 진학할까? 학력 선택에 대한 문제. 이것도 노경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경제학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 그 뒷부분이 시장 실패 문제잖아요. 시장 실패에서 다루는 것이 외부 효과, 공공재, 이 문제가 올해도 역시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근데 외부 효과 문제는 살펴볼 내용들이 많죠. 외부성이 존재할 때 어떤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외부성 내부화, 특히 공해 문제 같은 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 리을 같은 게 이게 코지 정리죠. 그 다음에 세금 매기는 방법, 공해세 등등의 문제가 아주 외부 효과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건 뭐 우리 부담 없이 풀 수 있고요. 마지막이 공공재예요.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죠. 예, 어렵지 않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거시경제를 보도록 하십시다. 거시경제는 이제 16문항, 계산이 7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거시경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한두 개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100번 문제가 국민소득 개정해서 GDP에 대한 얘기 나왔죠. GDP에 대한 정의의 문제. 이건 쉽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주요 거시경제 앞에 부분에 있어서 디플레이터와 경제성장률 102번 문제. 그래서 명목 GDP, 실질 GDP, 디플레이터 구한 단순 계산 문제죠. 그 다음 103번이 이제 여러 가지 물가지수, 디플레이터하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 예, 측정하는 그 개념들의 문제 살펴보는 거. 자, 그 다음에가 이제 97번 문제가 소비 이론이죠. 케인즈 단순 모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있어서 유효 수요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되어지죠. 그때 이제 소비에 대한 얘기죠. 원래 소비,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그 다음 이제 절대소득가설에서 장기 패턴이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안도, 모딜리아니의 생애주의 가설. 그렇죠?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그 소비 함수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투자인데, 여기 아까 우리가 미시에서 봤던 거예요. 투자 결정이다 라고 했을 때, 투자 결정하는 것은 수요하는 거죠. 기업이 투자, 이윤 극대화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이 MFC, 자본이니까 K, VMP, K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보세요. VMP는 요거, MPK 이렇게 곱한 거고요. 요건데, 이제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모형의 원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자본 한 단위 추가 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요게 원래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에서 요게 유저 코스트,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하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자율만, 그쵸? 가지고 VMP 이 조건으로 분석하는데, 원래 이 투자 이론에는 여기에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저 코스트,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것은 자본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보유하려면 은행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사용할 때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돼 있죠. 요거까지 고려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 요거 실질이자예요. 실질이자는 명목이자율에서 소문자 I에서 인플레이션율 뺀 거죠. 우리 요거 피셔 가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이자에서 인플레이션율 뺀 게 실질이란 말이야. 투자는 실질 이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써보게 되면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 빼고 감가상각 고려한 것이 예,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요거 비율이니까 여기다 자본재 가격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1년이다. 그럼 1년 동안에 실질이자 낸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곱하게 되면 요게, 그쵸? 자본재 한 단위, 그쵸? 자본재 한 단위, 예, 투자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것의 수익.
이꼴 요거 놓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근데 이제 자본의 사용자 비용,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요걸 정확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수업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좀 스킵해도 좋고요. 내용은 이런 문제, 크게 어려울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수업에서 일반 수업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스킵해도 뭐 상관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화폐 금융론, 통화 공급, 통화 시장 얘기로 갔죠. 그래서 통화 공급 부문에서 통화 승수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108번 문제가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균형을 다루는 문제죠. 총 수요와 총 공급. 그러니까 한 나라 거시경제가 총 공급하고 총 수요 같을 때가 균형이죠. 근데 총 공급, 총 생산, 여기 이제 콥도그라스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콥도그라스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 각각 100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풀게 되면 총 생산이 100이 나오게 되죠, 여기가. 생산 함수, 노동, 자본, 투입량 100. 그 다음에 수요를 구성하면 되죠. 소비, 투자, 정부 소비.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을 구하면 되는 거죠. 식을 쭉 넣어서 그냥 차분히 풀면. 그러니까 이게 뭐 ISLM 모형도 아니고 그냥 균형해서 주어진 식대로 놓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요. 예, 109번 문제입니다. 109번 문제는 ISLM 균형 문제죠. ISLM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습에서 이제 모형 주어진 대로 대입해서 생사무시장 균형 조건, 통화시장 균형 조건 푸는 문제죠. 근데 이것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 마음 급하고 한데 하게 되면 이 계산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실전적으로 볼 때는 스킵해도 되는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전적으로는 계산 연습 같은 거 챙겨 두셔야 되는 것이, 그렇죠? 예, 올바른 공부 태도는 되겠죠. 그래서 ISLM 수리적인 균형 구하는 문제고,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AD/AS 모형으로 넘어왔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인데, 105번 문제는 AS 곡선의 기울기 문제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 AS 곡선의 기울기는 물가 변화할 때 임금이 완전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 수직이 되죠. 비신축 조정되면 우상향하게 되고, 아예 물가나 임금이 고정이라면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파별. 그래서 요거 고전 학파나 통화주의 장기 모형에 있어서는 또 합리적 기대 모형에 있어서는, 그렇죠. 요거 완전 신축적 조정이 되니까 수직이 되죠. 그러나 모니터리스트 단기 정적 기대 모형, 또 일반적인 케인즈 모형에서는 비신축적 조정이 되죠. 그래서 우상향하게 되고, 요거 오리지널 케인즈지. 원래 오리지널 케인즈, 물가 고정, 임금 고정. 그럼 아예 수평선이 되는 거.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뭐 잘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 곡선 도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총 공급 모형에서 효율성 임금 이론이죠. 효율성 임금 이론은 뭐예요? 그렇죠. 새 케인즈 학파지. 합리적 기대, 새 고전 학파 논리에 대응해서 나온 게 새 케인즈 이론 중에서 실질 임금이 신축적이지 않다. 실질 임금 경직성 이론. 이걸 보여주는 것이 효율성 임금 이론이죠. 그래서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 핵심은 뭐죠?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실질 임금의 함수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 근로자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이, 그죠, 높은 실질 임금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 비신축성을 보여주는 새 케인즈 쪽 이론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인플레이션 101번 문제가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을 보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평이하게 늘 공부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피셔 가설 문제가 나왔죠. 우리 피셔 가설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문제죠. 피셔 가설. 근데 이 문제에서 특징은 뭐냐면 이자 소득세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이자율에서 이자 소득세 뺀 거 가지고서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셔 가설 놓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자 소득세를 뺀 걸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98번이 우리 늘 노동경제학,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는 거죠.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계산 문제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4번은 자연실업률 측정하는 문제죠. 자연실업률 측정하는 단순 계산 문제. 그 다음에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실업하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필립스 커브죠. 필립스 커브도 이제 보게 되면 통화주약파 단기 필립스 커브가 있고 기대 부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할 때 필립스 커브가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역시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시경제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이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 다만 앞에서 ADAS 균형 계산하는 문제, 약간의 응용 문제, 그거 하나가 출제된 거니까. 그래서 거시경제, 우리 공부한 거 가지고 비교적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국제경제학이 작년에 4문제 나왔었죠. 국제수지, 무역론. 그래서 내용도 복잡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국제수지론에서 한 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수지론에서 그렇죠? 이 문제가 아주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렇죠? 한꺼번에 물었죠. 그리고 환율 제도별로, 그러니까 고정환율,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그렇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한꺼번에, 그렇죠? 정리해둬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기본 문제죠. 기본적으로 이건 정리해두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제 풀기에는 좀 시간은 걸렸겠지. 모든 경우 케이스별로 전부 보기 하나하나 다 읽고 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 우리가 ISLM BP 개방 거시경제 모형에서 재정통화정책 다루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올해 문제가 이제 대개 이 정도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올해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올해 편안하게 내가 눈에 띄는 것만 잘 정리했어도 무난하게 됐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린 거, 사용자 비용 문제, 그렇죠? 자본 있어서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남편과 아내, 미혼과 결혼했을 때. 그런 정도 문제만, 그렇죠? 그런 정도만 좀 설명이 필요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쉽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그 경제언론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하고 아마 대동소이 이렇게 추세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잘 성실하게 해두면 그 대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계산 문제, 그렇죠?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계산 문제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유의하시고요. 올해 여러분 행복하게 다 보셔서 대개 한 7, 80점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뭐 마음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셨을 테고 2차 시험에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경제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저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